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술쌤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첫 번째 OT 이후로 두 번째 만남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예고한 대로 2학년 첫 수행평가에 대해서 안내하고 수업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행평가는 오브제와 사진을 이용한 미니어처 세상 만들기입니다. 다나카 타츠야라는 일본의 작가의 작품을 살펴보면서 오브제와 사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로 오브제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브제라는 개념이 나온 미술 화파 사조인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수행평가에 참고할 작가인 다나카 타츠야라는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작품 3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미술 용어 오브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초현실주의적 발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이를 응용해서 여러분들의 작품에 녹여낼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나카 타츠야 작품을 응용한 나만의 미니어처 세상을 디자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해줄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오브제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영어 시간에 오브젝트라는 단어를 배우죠. 오브젝트가 뭐예요? 그렇죠. 대상이죠. 어떠한 대상을 뜻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물들을 통칭하는 거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근데 이게 미술에서 쓰일 때는 좀 다른 의미로 쓰이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밑에 네모 박스에 있는 거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브제란 일상의 물품이나 자연물 등을 원래의 그 기능이나 있어야 할 장소에서 분리하고 그대로 독립된 작품으로 제시하여 일상적 의미와는 다른 상징적이고 환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에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오브제라는 개념이 초현실주의 화파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인 마르셀 듀샹이라는 사람이 이런 작품을 제시를 했어요. 다리미인데요. 다리미가 이렇게 있는데 옛날 다리미예요. 다리미 밑에가 되게 평평하죠. 그리고 열이 나서 여러분들이 옷 같은 거를 다릴 때 쓰게 되겠죠. 근데 이 다리미가 원래 옷을 다리는 이 기능에서 벗어나서 그 마르셀 듀샹은 여기다가 엄청 뾰족한 압정을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이걸로 옷을 다릴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이런 압정을 설치함으로써 아예 새로운 의미의 예술 작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이건 너무 어려워서 좀 넘어가고 이처럼 오브제라는 것은 원래 있었던 사물의 기능이나 장소에서 분리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된 것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오브제 작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이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나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화장실에 있는 물건입니다. 여자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남자친구들은 맞출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것은 바로 남자들이 소변을 보는 소변기예요. 근데 이런 소변기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을까요? 마르셀 듀샹이라는 사람은 이 흔해 빠진 소변기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최초로 제시한 사람인데요. 전혀 다른 제목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합니다. 이 작품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이 작품의 이름은 바로 샘입니다. 샘이라고 하면 깨끗한 물이 샘솟는 그런 옹달샘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이 변기와는 좀 잘 안 맞는 이미지이기도 하고 또 생각해보면은 비슷한 점도 있죠. 그런 점에서 마르셀 듀샹은 이것을 샘이라는 아주 깨끗한 그런 이미지로 바꾸어서 제목을 제시했고 여기에다가 알머트라는 사인만을 가미해서 그대로 갤러리에다가 냈어요. 이거는 그 이전의 작품들이 직접 예술 작가들이 유화나 아크릴화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열심히 그려서 막 길게는 3년, 짧게는 6개월 이렇게 매일매일 같이 그려서 제시한 그런 예술 작품만이 예술 작품이 아니고 직접 예술 작품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지 않아도 예술가가 그냥 일상에 있는 그런 물품들이나 공장에서 제작해온 그런 물건들을 선택해서 의미 부여만 해도 일상의 그런 용품이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준 그런 작품입니다. 이 셈에 대해서 좀만 더 살펴볼게요. 우리가 원래 사용하고 있는 그 화장실에서 쓰고 있는 변기의 원래 기능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여러분이 바로 볼일을 보러 갔을 때 아주 중요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3대 욕구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배설욕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급하게 가서 볼일을 볼 때 이런 변기를 아주 유용하게 쓰곤 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궁금해서 변기의 시중 가격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보니까 가장 싼 거는 61,000원 요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뒷샹의 샘이라는 작품의 가격은 지금 얼마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해 준 것보다 훨씬 위에요. 무려 17억 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을 호가하고 있어요. 여기 옆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이 평범한 변기를 유리관 안에다가 전시를 해놓고 다들 엄청나게 위대한 마치 모나리자 같은 예술 작품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신기하게 보고 있죠. 이게 평범한 변기가 하나의 엄청난 예술 작품이 된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예술이 됐던 것은 아니고 마르셀 듀샹이라는 사람이 아주 파격적인 아이디어로 이걸 제시한 이후에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하게 돼서 나중에 점점점 가격이 올라서 그 마르셀 듀샹의 이름이 이름값이 비싸지게 되고 이렇게 17억 원이라는 고가로 작품의 가격이 매겨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일개 변기에 불과한 마르셀 듀샹의 작품이 샘이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5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발견된 오브제라는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발견된 오브제가 뭘까요? 아까 오브제는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죠. 일상의 기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그런 제품이다. 근데 발견된이 붙였죠.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예술의 오브제는 뭐 엄청난 거를 창조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우연히 일상에서 발견해낸 오브제일 수도 있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예술의 무목적성이에요.
우리가 흔히 예술이라고 한다면 되게 고고하고 엄청 아름다운 여인을 자세하게 아주 똑같이 묘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되게 장엄한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묘사를 한다던가 이런 되게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술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술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오로지 오브제로 제시되는 걸 수도 있다 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이 마르셀 듀샹이. 세 번째는요. 계속 비슷한 의미이긴 한데 레디메이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레디라는 게 뭐예요? 레디 액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레디라는 거는 먼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메이드도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진 기성품을 레디메이드라고 해요. 그래서 작가의 손에 창조된 것이 아닌 공장에서 만들어진 기성품도 예술품이 될 수 있다고 마르셀 듀샹이 주장을 하였어요. 네 번째로는 표현의 즉흥성이에요. 표현의 즉흥성이라는 거는 우리 저번 시간에 MBTI 했죠. 이제 J형이랑 P가 있다고 했는데 예술가들 중에서는 이 P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즉흥적으로 뭔가를 나타내는 거가 되게 굉장히 예술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르셀 듀샹의 생각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깊은 생각 끝에 예술이 나오는 것이 아닌 즉흥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 그런 것도 예술의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술의 비대상성주의인데요. 이거는 이 무목적성 이거랑 비슷한 의미예요. 예술이 되는 주제나 소재,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라든지 아니면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예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마르셀 듀샹이 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셈이라는 것이 예술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가 살펴본 오브제라는 개념에 해당되는 작품들의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작품은 오펜하임이라는 작가의 모피로 된 아침 식사예요. 보면은 일상적인 우리가 쓰고 있는 컵이 제시되어 있죠. 컵과 스푼이 제시되어 있는데 뭔가 좀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찻잔이라고 하면은 방수가 돼야 되죠. 물을 담아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딱딱하고 차가운 이런 도자기로 만든 컵을 상상하기 마련인데 이 모피로 된 아침 식사는 마치 이 잔이 동물인 것처럼 털이 막 자라는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털의 특징은 뭐예요? 물기가 스며들죠. 그리고 뭔가 부드럽고 따뜻하죠. 그래서 이런 상반된 특징을 결합한 오브제가 있어요. 이게 최초로 초현실주의의 오펜하임이라는 작가가 제시한 개념입니다. 다음 작품을 한번 볼게요. 이 작품은 살바도르 달리라는 사람의 랍스타 전화기예요. 분명히 우리가 둘 다 알고 있죠. 랍스타도 알고 있고 전화기도 알고 있고. 근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경우는 못 봤는데 이 사람은 이거 두 개를 합쳐버렸어요. 이 사람도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작가인데요. 달리는 사람의 무의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꿈에 대한 그런 해석도 되게 중시했는데 자신의 꿈에서 자기가 전화기로 통화를 하고 있는데 랍스터를 들고 있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깨자마자 이런 것들을 드로잉으로 표현을 하고 나중에 직접 만들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달리는 랍스터 전화기 같은 물건들이 비밀스러운 무의식적인 욕망을 드러낸다고 주장을 하였어요. 위의 문장은 달리의 자서전에 있는 문장이에요. 다음 작품을 한번 볼게요. 이 작품은 똑같이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작가인 르네 마그리트의 개인적인 가치라는 작품이에요. 보면은 찬빛도 있고 유리잔도 있고 우리 여자친구들이 잘 알 수 있겠죠. 이거는 볼터치하는 그런 브러쉬 같은데 이런 일상적인 물품들을 나열을 해놨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죠. 어떤 점이 이상해요? 그렇죠. 방의 크기가 이렇게 조그만한데 사물들은 원래 작아서 손 안에 들어오는 사물인데 침대보다 더 크고 이렇게 크기가 되게 안 맞죠? 그래서 크기의 전환이 이루어진 오브제의 개념이에요. 르네 마그리트는 왜 이렇게 물건을 배치했을까요? 그것은 이 물건들이 자신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자기만의 기억을 담고 있는 되게 의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작품 한번 살펴볼게요. 이 작품은 우리나라 작가 서도우 작가의 바닥이라는 작품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게 평범해 보이는데 이 남자의 구두 밑에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나요? 맞아요. 손으로 유리판 바닥 밑에서 손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바닥을 지지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이렇게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의 피규어가 바닥을 지지하고 있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서도우 작가는 이 작품의 의미로 인류라는 거대한 집단에 공헌하는 하나하나의 작은 구성원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것들을 밀집하고 크기 대비, 이 큰 구두와 작은 피규어들의 크기 대비를 통해서 작품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그림들을 살펴봤는데 위 그림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초현실주의, 파파에 속하는 그림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초현실주의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현실주의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초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초라는 단어의 의미는 뛰어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미녀 이랬을 때 그냥 일반적인 미녀가 아니라 엄청나게 미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는 뛰어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현실주의는 말 그대로 리얼리즘을 말하는 거예요. 리얼리즘이라는 거는 현실 사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무의식 너머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자 한 게 바로 초현실주의예요. 설명을 한번 볼게요. 무의식에 떠오르는 생각들, 욕망의 말을 받아 적는 것. 예술이란 기존의 가치를 거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제시해주는 희망이어야 했다고 주장하면서 나온 화파가 바로 초현실주의예요. 문명의 속박에서 인간들을 해방시키고 이성을 되게 안 좋게 봤어요. 이성의 횡포로 억압되어 있던 무의식의 세계를 밝힘으로써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추구하는 예술 운동을 뜻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성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을까요? 아까 막 이성이 횡포를 놓았다 막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왜 이성을 안 좋게 보았냐면 바로 시대적 배경 때문이에요. 초현실주의가 등장한 19세기 초에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문명과 과학이 발달해서 정쟁 무기를 생산해내고 그런 걸로 인해 사람들이 평소라면은 무기를 이용을 해도 그렇게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총이라든지 대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발달하면서 엄청난 인간을 많이 죽이게 되는 그런 살상을 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명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전통적인 사회 문화에 대한 부정과 저항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통적인 거를 거부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기존의 가치를 부정한 거겠죠. 우리가 전통적이라고 생각하는 회화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죠. 되게 고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나리자는. 이 고전적인 그림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한번 차이점을 한번 찾아볼래요? 여러분들이? 뭐가 달라요? 다른 거는 다 비슷한데 그렇죠. 모나리자에 콧수염과 턱수염이 생겼어요. 이거는 기존에 되게 고고하고 넘을 수 없는 산이라고 생각되는 전통적인 가치에 되게 반기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통적인 회화가 되게 우습다라고 오히려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품의 이름이 그녀의 엉덩이는 뜨겁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모나리자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조롱하면서 기존에 있는 회화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새롭게 패러디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다 라고 제시한 것이에요. 그럼 이런 이론적인 배경을 가진 초현실주의 미술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초현실주의 미술의 특징은 자동 기술적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자동 기술적 표현은 모든 습관적인 기법이나 고정관념 그리고 이성 등의 역량을 배제하고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손이 그냥 움직이는 대로 그리는 거를 말을 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 했었잖아요.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을 했을 때 뭘 느꼈어요? 내 손이 내가 생각한 대로 따라가지 않았죠. 그냥 앞에만 보고 그림을 그리니까 되게 우왕좌왕 이러면서 되게 새로운 추상적인 그림을 그리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성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무의식의 영향에서 되는 대로 그리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프로타주, 데칼코마니, 오브제가 있는데 프로타주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동전 밑에다가 두고 연필로 긁어서 나타내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는 나뭇잎을 밑에다 두고 긁고 있는데 이렇게 긁게 되면은 나뭇잎에 있는 문양들이 위로 올라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나뭇잎을 이 사람이 직접 그린 건 아니죠. 그냥 쓱쓱쓱쓱 문지르기만 했는데 이런 우연적인 형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거는 호안 미로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 사람도 어떠한 형상을 의도하고 그리지 않고 되는 대로 그냥 안 보고 그리기도 하고 그냥 무의식대로 그리기도 하고 해서 색채를 채색을 해서 완성을 한 거예요. 이런 거를 오토마티즘 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오토마티즘 기법으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초현실주의 미술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중형상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중형상 기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두 가지 현상을 동시에 한 가지 그림에서 보여주는 초현실적인 착시 현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냥 봤을 때는 하나의 물체인데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전혀 별개의 물체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일례로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것도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인데요. 첫 번째로 뭘 표현한 것 같아요? 막 유령들이 공중에 떠다니고 있죠. 어떤 구조물 있고. 근데 눈을 개슴츠레 뜨고 멀리서 한번 볼게요. 어떤 형상이 보이지 않나요? 어떤 남자, 대머리 남자의 형상이 보여요. 선생님은.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데 농담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눈이에요. 여기 눈이 있고 눈알이 있어요. 눈알이 있고 여기 코가 있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턱이 있고 이렇게 해서 남자의 얼굴이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못 보는 사람은 또 못 보겠죠. 그래서 이런 환상적인 착시를 표현한 것을 이중형상 기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페이즈망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요. 대페이즈망은 한국어로 변형했을 때 전치하다, 전치 기법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서로 관련이 없는 사물들을 함께 배치해서 낯설고 비논리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기법이에요. 오른쪽 그림 한번 볼까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마그리트의 그림인데 딱 처음 봤을 때는 뭔가 이상한 거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냥 평범한 풍경 그림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낮이랑 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풍경의 시간대가 언제예요? 낮이라고요. 근데 이 밑에를 한번 볼까요? 이 나무 밑에를 보면은 여기 가로등이 있죠. 가로등이 이렇게 빛나고 있는데 이거는 낮에는 이렇게 빛날 수가 없죠. 그래서 밑에는 밤 풍경이고 위에는 낮 풍경 이렇게 반반씩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낮이랑 밤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데 이걸 그림 안에서 함께 배치를 해서 낯설고 비논리적인 이미지를 표현했어요. 이렇게 초현실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초현실주의의 특징 중 대페이즈망 그리고 오브제 기법이 적용된 다나카 타츠야의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기 이전에 소개를 하면 이 작가가 바로 다나카 타츠야고요. 이 사람은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다른 작가들과는 달리 전시를 이 오브제와 피규어를 활용해서 만든 다음에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인스타에다가 올려서 바로 공개를 먼저 한다고 합니다. 선공개라고 하죠. 그래서 미리 전시장의 작품을 설치하기 전에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작품을 전시하는 신세대 작가고요.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이 있어서 이것을 보고 활동지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롱이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미술사에서 살롱은 예술가들의 매년 열리는 전시회를 의미하거나 이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모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이 살롱에 자신의 작품을 출품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자신의 작품을 팔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답니다. 살롱 문화는 지금도 전시회나 화랑의 형태로 남아있는데요. 여기 그 전통을 깨부순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고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일본의 다나카 타치야가 바로 그 인물입니다.私はミニチュア写真家田中達也です。 다나카 타치야는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미니어처 사진 작가입니다. 타치야의 작품을 보기 위해 그의 페이지를 팔로우한 사람만 205천만 명입니다. 이에 화답하듯 타치야는 소셜미디어에 4천여 개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작품을 올릴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그가 매일매일 사진을 업로드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홈페이지 이름인 미니어처 달력에 걸맞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매일매일의 작품이 달력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럼 타치야가 어떤 사진을 찍길래 이렇게 유명한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작품은 수박씨 서핑입니다. 타치야는 우리 주변의 사물이나 식재료에서 새로운 발상을 하고 미니어처 모형을 가지고 그럴싸한 장면을 만들어낸답니다. 우리가 수박을 먹을 때 보는 수박씨는 그저 귀찮은 존재인데 이렇게 작은 사람 모양을 올려두니 진짜 서핑을 하는 것 같아 보이네요. 두 번째는 타치야가 작품에 자주 활용하는 브로콜리입니다. 작은 사람 모형 옆에 브로콜리를 놓으니 브로콜리가 정말 거대한 나무나 산처럼 보이죠? 이렇게 크기를 바꾸어 보면서 새로운 발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은 우리 집 스키장이라는 작품입니다. 화장실 휴지를 길게 늘어뜨려 스키장같이 표현했는데요. 바닥에 카메라를 놓고 찍으니 화장실이 곧 스튜디오 같은 느낌을 내네요. 타치야는 이 장면처럼 원하는 풍경을 만들고 사진을 찍어서 작품화를 하는 아티스트랍니다. 그럼 타치야의 재치 있는 발상들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어떤가요? 우리 주변에서 정말 자주 보이는 음식들과 사물들인데 조금만 관점을 달리하니 멋들어진 작품으로 탈바꿈할 수 있답니다. 이곳은 타치야의 작업실인데요. 서랍마다 사진에 사용할 음식 모형과 물건들이 빼곡하게 보관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작품으로 쓰일 깨끗한 책도 사 모으고 키보드도 여러 대 사용하여 재미있는 미니어처 세상을 만든답니다. 이번에는 타치야가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랍에서 사용한 물건을 꺼낼 거예요. 이번에는 모기향으로 표현을 하려나 본데요. 빙글빙글 나선형 모양의 모기향으로 어떤 발상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모기향을 원하는 모양대로 쌓고 사람 모형을 올려둡니다. 사람의 자세를 보니 이곳은 찻잎을 따는 녹차밭인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디테일을 위해서 나무 모형도 적절한 위치에 올려둡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조명을 켜고 구도에 맞게 모형들을 조금씩 움직입니다. 카메라를 켜서 구도를 맞춘 후에 사진을 찍어봅니다. 초점을 잘 맞추어 사진을 찍고 컴퓨터로 사진을 보정을 한답니다. 색감과 크기를 조절하면
이렇게 녹차밭에서 찻잎을 따는 장면을 멋지게 표현할 수가 있답니다.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는 식재료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아티스트 다나카 타츠야.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더 소중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현대미술에서는 표현의 재료가 무궁무진하고 나만의 생각이 새로운 작품이 되곤 한답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들을 보고 어떤 영감이 떠오르나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고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상상을 펼쳐보도록 합시다. 다나카 타츠야의 작품들을 잘 감상했나요? 우리는 이 작가의 작품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피규어를 만들고 미니어처 세상을 디자인해 볼 예정입니다. 직접 만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계획하고 수립하는 단계가 꼭 필요해요. 이를 위해서 활동지를 선생님이 제시했는데요. 활동지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요. 마인드맵으로 발상하기 라고 적혀져 있고 그 밑에 보면 내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물건 혹은 아끼는 애장품, 요리도구, 학용품 등등 그런 것들 중에 3가지를 골라서 그 물건에서 연상되는 특징을 마인드맵으로 펼쳐보는 거예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를 보면 브로콜리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안에다가 그 오브제 이름을 써주세요. 브로콜리가 있으면 거기다 가지를 치면 브로콜리가 이렇게 보면 작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나무의 축소판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에 꼬리를 무니까 이 나무의 축소판을 여러 개를 모으면 어떻게 될까? 아, 그럼 숲처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무에 의자를 매달아서 사람들이 쉬는 공원을 만들고 싶다. 보면은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런 놀이터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른 생각으로는 지붕 같은 모양이라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이 위에 있는 모양이 되게 지붕 같잖아요. 지붕 같은 모양이고 밑에서 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붕 위에 작은 사다리를 걸치고 사람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디자인하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마인드맵으로 펼쳐나가는 작업을 지금부터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동지 페이지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요. 미니어처 컨셉 아이디어 스케치, 오브제와 피규어 스케치라고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나만의 미니어처 세상을 디자인해보는 거예요. 미니어처를 계획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품들을 3가지를 꼽아줘야 돼요. 그래서 오브제를 선택해서 일상생활에서 미니어처를 활용하기에 적절한 오브제를 스케치해주는 거예요. 특징이 보이는 전체적인 모습을 정밀 묘사해주세요. 정밀 묘사라고 하면 연필이나 색연필로 자세하게 명암까지 넣어서 그려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오브제의 원래 기능이라고 쓰여져 있죠. 이거는 원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물품의 기능을 써주면 돼요. 빗이면 머리를 빗는 용도, 요리 도구면은 요리를 하는 용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밑에 보면 오브제의 새로운 기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브제가 이 미니어처 세상에 어떤 기구로 건축물로 들어왔을 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로 예를 들면 브로콜리가 원래는 채소인데 지붕처럼 바뀔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크기가 집채처럼 커졌다 이렇게 써도 되고 쓰이는 곳은 사람이 사는 집 혹은 숲에 있는 나무 이렇게 써도 되고 기타 특징은
그 새롭게 쓰이는 오브제의 특징을 써주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 큰 네모가 있죠. 큰 네모에는 전체적인 컨셉이랑 주제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 스케치하는 거예요. 예시 사진을 보면 빛이 있는데 이 빛의 이 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이 반투명해서 이 안에다가 피규어를 만들어서 넣으면 사람이 마치 물줄기 안에서 샤워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풍경이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컨셉 주제 여기다가는 그걸 글로 적어주면 되고 이 네모 커다란 칸 안에는 그 풍경을 자세히 묘사해주고 글로 쓸 수 있으면 글도 첨가해서 써주면 됩니다. 세 번째 페이지를 볼게요. 세 번째 페이지는요. 여기 여러분들이 그 풍경에다가 넣는 피규어들이 있잖아요. 피규어들은 최소 4명이었으면 좋겠어요. 4명 정도 되는 피규어들이 각자 어떤 동세로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는지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스케치를 해주고 그 내용까지 여기다가 4개를 써줘야 돼요. 그리고 각각의 피규어 소개도 해주면 좋고요. 그럼 오른쪽 하단에 보면 오브제와 초현실주의에 대한 형성평가가 나와 있는데 4가지 퀴즈에 대한 답을 한번 써보세요. 형성평가의 답을 한번 맞춰볼게요. 첫 번째, 이중형상 기법이란 무엇입니까? 아까 배웠었죠? 이중이랑 형상이 합쳐졌으니까 한 그림 안에서 2가지 형상을 보여주는 착시적인 마술 기법을 의미하겠죠. 두 번째, 오브제의 뜻이 뭐였죠? 여러분들이 이번에 하게 될 오브제. 바로 일상의 물품을 원래 그 장소나 기능에서 분리하고 일상적인 의미를 떠나 환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잘 맞춰주었어요. 세 번째, 뒷샹의 셈이 미술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발견된 오브제이기 때문이고 예술의 무목적성, 꼭 예술이 예술을 위한 것만 아니어도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레디메이드, 공장에서 만들어진 상품도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뒷샹이 주장을 하였죠. 이런 것들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라고 써주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렇죠, 대페이지망이에요. 여러분들이 퀴즈까지 이렇게 잘 맞춰주었으니까 아까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았던 그 3가지 활동지를 잘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활동지를 잘 작성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오프라인 때 직접 피규어를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이 가져온 오브제를 배치하고 사진을 찍는 작업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